오늘 저는 뭐 이렇게 만세우 이게 다 듣지는 못했는데요. 만세우라는 이제 발상을 처음에 이제 어떤 뭐 이렇게 어쨌든 큰 사건이 일어난 후 이 시대라는 게 궁금해지기도 하고 지금 벌써 이제 11월 중순이고 이제 연말이 다 돼가는데요. 아직도 3.1운동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떤 면에서 이제 11월이면은 뭐 100년 전 11월이면 이제 만세는 끝나고 정말 만세후라는 거는 뭐 만세는 짧은 사건이지만 만세후는 이제 오래 가는 이제 시간이기 때문에 의미할 때가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냥 저는 오늘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 그냥 뭐 이 말씀을 드릴 필요 없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 최근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그렇겠지만 KBS에서 하는 그 화제 다큐멘터리 모던 코리아라고 있는데요. 그 다큐멘터리가 말하자면 이제 약간 민주화 이후를 약간 모자이크처럼 이제 다루고 있는 시대인데 민주화 이후 하면 이렇게 좀 깔끔한 어떤 상이 있기도 한데요. 사실 그 모던 코리아를 보면 아주 이 혼돈의 이제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전 발표를 들으면서 어쨌든 정말 혼돈의 한반도 내지는 이제 혼돈의 식민지 조선이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저는 종합토론 사회를 맡은 이제 시립대학교 연복교라고 하고요. 지금부터 한 6시에서 6시 조금 넘어까지 한 1시간 정도 종합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어떻게 할까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뭐 그 평양 순서에 따라서 일단 오늘 첫 발표를 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기다리신 이제 전용 선생님부터 아까 뭐 이 질의응답 이 약정토론 과정에서 좀 이제 못다한 말씀이 있으면 일단 각 발표자별로 한 2분 정도씩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는 뭐 본인의 이제 발표에 대한 발표 요지를 이제 말씀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제 미진했던 어떤 약정 토론자에 대한 그런 토론에 대한 답변 이런 걸 해주면 좋고 다만 그 마지막 발표 때 장훈환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좀 이렇게 융화보다는 어떤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이제 위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맨 처음에 첫 발표라고 했었을 때 스트레스 받다가 첫 발표 끝나니까 너무 좋았었는데 역시 첫 발표가 최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다시 첫 발표가 참 별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1920년대의 재령이라고 하는 주제가 그 당시 어떤 조선 총독부로 대변되는 시민 권력이랑 그리고 이제 정당 내각으로 대변되는 일종의 중앙 권력 사이의 갈등 같은 것들이 노정이 되고 그런 갈등이 사실은 굉장히 첨예했다고 보는 동시에 그 갈등이 굉장히 잘 봉합되었던 시기가 과연 1920년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민시기 전체를 통틀어 사실 우리가 흔히 외지와 내지로 공간을 구별을 하고 그 공간에서 활동한 여러 가지 권력 기구들이 있고 여러 가지 권력 주체들이 있는데 그런 권력 기구들과 권력 주체들 사이의 갈등 같은 것들은 식민지 정기간에 걸쳐서 항상 있어 왔던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각 시대의 맥락이나 각 시대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그러한 갈등이나 어떤 모순 또는 타협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게 되지만 사실은 1920년대만큼 그것이 첨예하면서도 잘 봉합되었던 시기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거를 총독의 권한이라고 하는 문제로 좀 접근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식민시기의 제 주제를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내지나 그러니까 권력 차원에서 식민지 통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계속해서 있어 왔고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총독의 권한이 문제가 되는데 총독의 권한은 사실은 식민지 통치를 잘 하고 싶을 때마다 뭔가 방해가 되는 요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식민지 조선이 뭔가 식민지가 될 때에 주어졌던 어떤 조건이었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식민지 통치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 변질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확인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10년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처음에 드러나지 않다가 이런 어떤 방해 요소로서 최초로 등장하는, 그러니까 총독의 권한이 식민지 통치의 방해 요소로 등장하는 첫 번째 단계가 1920년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나 시각에서 1920년대를 좀 바라보려고 했었고, 결국에는 일단 이 발표문 자체로만 평가한다면 그러한 시도는 실패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세 후에 혹은 1920년대 교육이나 항목을 바라보고 있는 기본 문제의식이나 꼭 하고 싶었던 얘기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교육사에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동안의 많은 얘기들이 동아교육 혹은 식민지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과잉되어 얘기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다. 동아교육이라는 것이 늘 있었고 혹은 식민지 교육에 대해서 좀 무자비한 면이 있었고 그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 규제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과잉돼서 얘기되고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좀 거품을 좀 뺀다고 할까요? 항목국이라는 기구를 좀 본다면 과잉된 측면이 어느 부분인지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항목국이라는 위상이 잘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다면 그 간극을 어떻게 의미 지을 것인가까지 좀 나아가야 되겠지만 일단은 항목이라는 실질적인 그 전담 부서의 위상은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미약했다라는 거를 일단 밝히는 것에서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얘기해왔던 동아교육에 다시 재고해볼 여지가 있다라는 걸 얘기해보고 싶었던 게 제 문제의식의 시작이고요. 그렇다면 하지만 또 하나 생각해볼 것은 20년대 3.1운동 이후에 항목 재편이라는 것이 무의미하냐, 전혀 무의미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항목 재편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의미는 10년대까지는 통치 영역 밖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20년 3.1운동 이후에 그것을 계기로 통치 안으로 조선총독부가 이것까지는 가지고 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통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는 지점이 있고 그게 종교 부분이고 종교가를 펼쳐 종교 부분으로 가지고 오고 혹은 고적조사로 가지고 오고 정신적인 영역, 사회교화, 정치교화에 대한 부분을 그 전까지는 외사나 총독부 영역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가지고 온다라는 게 좀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항목국 영역으로 가지고 왔다는데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를 같이 넣어보고 싶었던 게 제 오늘 발표입니다. 네, 아침부터 긴 시간 동안 피곤하신 여러분들께 그 사회자께서 요청을 하신 조금 그래도 귀가 번뜩 쓸지 모르겠지만 그 부하를 일으킬지도 모르겠는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의 문제의식이라는 부분은 그런 건데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들은 우리가 인재 시기를 이야기할 때 민족차별이라는 말로 너무나 쉽게 모든 것들을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민족이라는 것은 이 시기에도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민족 정체성을 자신의 최우선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던 그런 시대라는 것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3.1운동 역시 모두가 민족주의가 투철해서 정말 우리의 독자적인 공화제 정치를 세우고 싶어가지고 목적의식이 투철한 그 자각을 바탕으로 움직였다라기보다는 사람들 하나하나 생각하고 있었던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 정말 끌려간 사람들도 찔려가지고 그냥 간 사람들도 있고 안 나가면 넌 이제 끝이다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헤어지고 간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텐데 그런 내용들이 너무 민족이라는 것을 당연존재한 상태로 이야기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 저는 좀 평소에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그 박사논문 쓰고 공부했던 내성결혼, 일본인과 조선인 결혼 문제 같은 경우에도 민족뿐만이 아니라 계급적인 측면 그리고 젠더적인 측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함께 맞물리는 당시 시대상을 좀 살펴보고 싶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이번에 내선 융화라는 부분에서도 일본인과 조선인이라는 정해진 범주로서만 보기보다는 일본인을 좀 주어로 혹은 시점에 초점에 가지고 옴으로써 불황민 일본인의 시각에서 당시 제국 전체에서 차별받는 여러 주체들을 좀 연결지을 수 있는 고리를 찾아보고 싶었다라는 게 좀 처음에 문제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별받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금 약간 신분의 안 좋은 그런 상태들도 있고, 그리고 불황민 역시 애초에 활동적인 차원에서 일반 일본인들과 활동 차원이 달랐다라는 부분도 불황민과 조선인, 우리는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신분에 의한 활동 차이와 그리고 그 조선 민족의 차이 이런 것들이 연결지을 수 있는 고리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결 고리들을 좀 찾아봄으로써 차이에 기반한 연대의 가능성이라는 부분을 좀 무언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도 제가 그 양자로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으로 그 융화나 결합이 불가능하다라는 전제가 우리가 민족의 시각을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 그런 부분들이 가능했다면 어떤 그 모습들을 좀 상상하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불황민과 조선인들의 연대가 가능했던 시점, 혹은 1920년대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민족과 동화, 교화 이런 게 가장 논쟁적인 시기였다. 이것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교화, 종교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국제적인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했던 시기, 그만큼 민족의 재편 가능성이라는 걸 좀 염두에 두고 해석을 했을 때 시야가 넓어지지 않았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해입니다. 답변이 아니라서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글을 쓰게 된 어떤 동기라든가 문제의식 사실 대단치 않습니다. 만세 후로 저희가 모여서, 처음에 저희가 모여서 이제 기획을 할 때는 그 3.1운동 100주년이 다가오는데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의식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어떤 방식들 말고 우리가 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취지였고요. 그래서 만세 후라는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고, 시공간을 선택하게 되었고, 저는 이제 만세 후로 하니까 나는 그럼 언론이 주제니까 언론을 해야겠다. 그런 문제의식도 아닌 동기였는데요. 공부를 하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정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과 통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20년대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에 만세 후에 일본 제국주의 통치 하에 조선을 생각할 때 문화 통치, 문화 정치라고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빼놓을 수 없고, 그런데 그걸 사고하는 가운데 우리가 문화 통치라는 것을 이해할 때 굉장히 제가 발표를 썼습니다만 일종의 악마화된 문화 통치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만적 통치술이고 민족 7.8 육성원으로서 민족 분열책을 기도했고 이런 식의 큰 상이 있는데 교과서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이후의 연구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깨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여전히 그런 사항들이 존재를 하고 제가 다룬 언론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간과되면서 지나갔던 측면이 있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히 들여보자라는 취지에서 발표문을 준비했는데 아까 토론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남들이 다 본 자료를 가지고 특히 역사에서 다시금 그걸 새로운 이야기로 쓰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한 줄이라도 같은 자료를 보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다는 그냥 근거 없는 믿음 아래서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게 어떤 새로운 통치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언론이라는 것을 기왕에 허용하기로 했다면 누구를 일종의 파트너십이라고 해야 될까요? 통치 권력이 누구를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었고, 뭐 제가 토론 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토대가 조금 빈약하긴 합니다만 기왕에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제가 쭉 봐도 좀 연배가 어리기 때문에 그래도 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론장이라는 개념을 갖고 와서 좀 그런 방식으로 풀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글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문화통치라는 것에 대한 상, 그리고 통치 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점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면서 또 오늘 종합토론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또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뭐 만세우의 시대라는 저희 제목에서부터 이야기를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모였을 때 그래 3.1운동 100주년이니까 학술대회는 우리가 맡아서 한번 해봐야지 라고 했지만 어느 것 하나로도 묻힐 만한 헌덕지가 안 보이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다 같이 그럼 3.1운동 연구를 열심히 한번 으쌰으쌰 해서 해볼까? 라는 것도 다른 데서도 이미 많이 할 텐데 우리가 왜?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럼 우리 만세 외치지 말고 만세가 다 끝나는 무렵이니까 어느새 11월 달이 되니까 어제와 오늘 한 학술대회가 거의 이제 끝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또 하면 깜짝 놀라긴 하겠지만 네. 그래서 만세호의 시대라는 주제로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이제 좀 계속 학술대회 리스트업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학술대회들이 진행됐는지, 그리고 간혹적인 학술 발표 자료집도 열심히 모으고 있었는데 일정한 또 자담회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한번 그 모아놨던 리스트를 쭉 읽으면서 천천히 보니까 만세전을 다룬 학술대회가 딱 하나 있었어요. 1910년대를 다룬 학술대회가 올해. 만세후를 다룬 학술대회는 이게 딱 하나 있고요. 근데 두 학술대회의 공통점은 다 젊은 연구자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왜 젊은 연구자들은 만세 전후만 외치고 있을까? 왜 만세를 안 외칠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예, 한국사연구에서 1910년대 발표를 한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올해 논문들을 여러 편 쓰면서 개인적으로는 만세의 끝 지점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좀 찍어보는 작업을 했었고, 그리고 만세가 시작된 지점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논문을 한 편을 쓴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리즈로 이제 만세 후까지 쓰려는 과정이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됐습니다. 올해 이제 만세를 열심히 외치면서 사실 3.1운동 데이터베이스라는 매우 편한 도구가 생성되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향후에 이제 3.1운동 연구를 매우 평화롭게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올해 2월 달에 있었던 학술대회에서 토론자로 나서서 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제 연구자들이 한없이 게을러지거나 한없이 발전할 거다.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연구는 한없이 발전하고 싶어서 아둥바둥하는데 아직 방법론을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 상태의 연구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3.1운동 DB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연과 장난질을 친 올해 두 편의 발표가 다 그렇게 저한테 만족스럽지 않았거든요. 더 저한테 망했다라는 표현이 걸맞는 수준의 발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둥바둥해서 뭔가 좀 다른 이야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는 대략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3.1운동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만세후의 시대였기 때문에 오늘 3.1운동 관련된 내용을 직접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향후 2019년 이후 대대적으로 만세를 부른 이후의 연구에서 상당히 되게 비슷하고 발전적이지 않은 연구들이 답습될 가능성들도 한편으로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한 하나의 과정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흐름들이 뭔가 젊은 연구자들 사이에선 여전히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오늘 발표를 하면서도 느끼게 됩니다. 이혜림입니다. 저도 만세 후에 제 관심사와 관련해서 상해 한의사에 관심이 있는데, 관련해서 기존 연구들을 보다 보니 만세의 결과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라는 식의 서술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임시정부를 좀 안 쓰고 글을 준비하면 어떨까라는 애초에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사실 임시정부가 상해에 있었던 동안 한인사회 임시정부를 떼어놓고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 우리 임시정부도 난민이었다라는 얘기들을 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정치적 망명자라는 어떤 불안한 법적 신분 가운데서도 외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아닐까라는 의구심? 이런 걸 좀 밝히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정치적 망명자라고 인정받으면 좋은 것인가? 라는 의문도 사실은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토론 과정에서 중국으로의 귀화를 선택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그 성문답 같은 그런 글을 쓴 것은 정치적 망명자라고 인정받는 것이 결코 그렇게 한인들의 어떤 활동에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는 그냥 인상이 있어서 그렇게 적은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건, 아까 무국적 얘기도 이제 했었는데, 기존 연구에서 이 당시에 한인들이 무국적 상태에 있었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국적이라는 것의 사전적 정의는 어느 나라의 국적도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당시에 상해에 있었던 한인들은 일본의 국적을 거부한 것이지 국적을 가지지 않은 것이라고 동치시켜서 사실 생각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무국적 말고 다른 역사적 용어를 사용하고 싶다라는 내적인 동기가 있어서 정치적 망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했고요. 그것이 조금 미흡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 글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천착해서 글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원아입니다. 어쩌다 보니 지금 어떻게 이 연구를 하게 되었는가 약간 동기를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이 좀 민망하지만 사실 촛불 집회에 대한 어떤 평가에서 평화가 되게 중요한 키워드로 얘기가 되면서 사실 평화라는 거에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평화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고민이 축적되었거나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촛불에서의 성폭력이라던가 언어폭력 같은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굉장히 평화적인 시위였던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물론 중요한 측면들이 있지만 그렇게 얘기되는 걸 보면서 약간 문제의식을 가졌었는데요. 근데 제가 또 근대사를 공부하는 만큼 이제 계속 3.1운동 연구나 평화론 연구 같은 거를 접하게 되면서 뭔가 그 평화에 대한 어떤 상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또 배제하고 있는 것들도 있다라는 고민에서 사실 이 주제를 선택해서 좀 공부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좀 느꼈던 것 두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그 평화 폭력의 어떤 이분법 이런 거 사실 저 자신도 굉장히 내재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계속 느꼈어요. 그래서 관점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 어떻게 보면 지금 역사에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화 전쟁이 표리일체였다라는 식으로 제가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만 별로 좋은 답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이 관점에 대해서 혹시 또 더 많은 좀 가르침을 청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1919년에서 22년이라는 시기가 정말 첨예하고 중요했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그 심포 주제와 관련해서 생각했던 게 만세 후의 시대라고 우리가 이름을 정했는데, 그게 언제부터 대체 언제까지인 걸까? 라는, 아까 이기훈 선생님이 그 학생들에게 만세 후의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이 다 달랐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 시작 시점과 끝 시점을 과연 어떻게 정해야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일까? 그 만세 자장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일까? 그런 질문들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또 민족주의 역사학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민족해방운동이라든가 사회운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점을 저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에서 오늘 발표를 준비를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좀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뭐 제가 기대했던 만큼 이렇게 불화가 막 일어나진 않는데요. 좀 이렇게 본인들 문제의식 그 글 속에 이제 논문으로 드라이하게 담기지 못한 좀 문제의식을 말씀을 하시는 식으로 이제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제가 요 심포지움 전체 이제 조직 그 계획을 처음 보고 좀 이렇게 토론자분들 뭐 여러 가지 이제 적절한 이제 전공자들 섭외하셨겠지만 하나 이렇게 좀 우리가 잘 아는 이 근현대사 업계의 유명한 그 대표적인 투머치 토커들이 토론대에 배치가 돼 있어서 이런 걸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또 지금 약정 토론자분 중에 두 분이 가시고 그 중에 이제 이 한 분이 또 대표적인 이제 투머치 토커였기 때문에 이 좀 일각이 허물어졌는데요. 어쨌든 먼저 뭐 이렇게 좀 자유롭게 하시되 일단은 좀 먼저 이 약정 토론자로 지금 이제 종합 토론에 남아 계신 이제 5분 중에서 꼭 본인이 이제 약정 토론을 하셨던 분도 좋고 또 아닌 다른 발표자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아까 이제 시간이 부족하거나 이래서 그 좀 이렇게 문제 제기를 못 하신 부분이 있으면 일단은 좀 먼저 이제 질문이랄까 이제 문제 제기를 받아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들면 투머치 타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뭐 일각이 일단 허물어졌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자기는 아니라는 거. 그냥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서면 투머치 토커가 될 거예요. 네, 그럼 뭐 그냥 일단 이건 투머치 토커의 순서가 아니고요. 그냥 저로부터 이제 가까이 앉은 순서대로 일단 이태원 선생님부터 먼저 그러면 딱 2분씩. 네. 뭐 네. 저도 저기 그 발표 그 토론 맡아달라고 했었을 때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역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만세부를 다룬다는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만세는 정말 많았죠. 혼자들이 많고 뭐 연구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고 나서 만세 후 이런 건 조금 덜 다뤄질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그게 조금 다뤄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크게 보자면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경험이라고 하는 게 연구에 굉장히 많이 투영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3.1운동 이후를 생각할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나냐면 자꾸만 육공화국이 생각이 나요. 육공화국 시기가 87년도에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대폭발이 있었죠. 대폭발이 있고 나서 육공화국이 진행이 되고 그 3.1운동에 참여했던 세대들이 386 세대가 된 거죠. 이른바 그 육공을 거쳐서 그들이 겪었던 시대를 갖다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걸 87년의 그 상황과 그거 의미로서 육공화국 시기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적절한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생각을 한 건 약간 3.1운동도 그렇고 87년 민주항쟁도 그렇고 역사적인 서술 속에서 보자면 약간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조명탄 같아요. 너무 터져가지고 갑자기 확 밝아지는 바람에 배경이 다 밝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불이 꺼지면 칙칙하죠. 네. 약간 3.1운동 이후 20년대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그런 착시 효과를 좀 제거하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점에서 뭐 전적으로 좀 동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근데 육공학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육공학 배우면 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거기 나오는 게 보통 사람 시대 그렇게 나오잖아요. 보통 사람 5공학은 복지국가, 6공학은 정의사회 복지국가였고 6공학 때는 보통 사람 시대 뭐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이제 통반마다 그런 책자도 돌리고 무지하게 학교에서도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쓰고 막 그런 일도 있었죠. 근데 그게 6공학 보통 사람 시대였느냐? 그렇지 않죠. 또 보통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보통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게끔 하고 그 얘기를 퍼뜨리는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3.1운동 이후에 문화통치 시대라는 것들도 그런 점에 복합성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10년대부터는 유연해졌죠. 유연해지고 제가 보기엔 문화통치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포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전을 생각을 하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포섭을 하는 게 윽박지르지만은 않을 거고 여러 가지 포섭 기제를 마련했고 장기전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도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제 그건 그거고 그것을 관철하고 있는 그거의 핵심적인 논리는 말하는 얘기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다 다르기 때문에 지배의 논리겠죠. 그런 것들이 복합적이고 거기에 대응하는 조선인들도 또 복잡하다는 거예요. 바로 들이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 발 걸쳐놓고 그다음에 딴소리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체제가 포섭했다고 생각하는데 포섭해서 듣고 있으면은 체제를 더 곤란하게 하는 이상한 친일파들도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복잡한 국면이라고 하는 것들 근데 그 국면들이 가면서 결국은 조선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냐 이제 이런 커다란 또 질문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단순하게 그려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조금 냉정하게 20년대를 바라보고 세세한 결마다 좀 살펴봐야 된다는 것들은 분명히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또 그 역설적으로 그 결 중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얘기라든지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그것이 마치 그 시대를 갖다가 표상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그것 역시도 역편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복합적인 양상을 어떻게 계속 연구해 갈까? 이제 그건 앞으로의 이제 과제, 뭐 저도 마찬가지고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무튼 좀 더 여러 측면에서 냉정하게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줄부터 간 걸로 하시오 뭐.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특별한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완전 후라고 좋은 후라고 해서 어떤 걸 기대했었냐면 전 연속과 단절을 이야기할 거라고 기대했었거든요. 만세 후예 시대에서 융화 불화를 저는 별로 이건 기대하지 않고 만세 이후가 어떤 연속 만세와 만세 이후가 어떤 연속이 있고 어떤 단절이 있는가를 기대했었는데 그건 잘 못 느낀 것 같습니다. 이 발표에서 왜 그런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만세 후인데요. 운동은 하나도 없어요. 다들 피하신 거지. 이게 운동도 없고 주체도 별로 안 드러납니다. 만세후 학생들 최호석 선생님 발표가 좀 배냥되긴 하는데 사실 그것도 약간 좀 어떻게 이 설명하기 곤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체도 없고 운동도 없고 조건, 제도, 대응이 이렇게 있는데 이 국면에서 어떻게 연속과 단절을 뭐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좀 어렵지 않을까. 주제를 선정하는 건 본인의 이제 연구 관심하고 관련된 있는 문제일 거던데 만세 후를 설명하는
설명하기 위한 방법은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문제들을 어차피 운동이었다면 그럼 운동이었던 건데 운동인 이유는 운동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걸 사실 어떤 면에 그런 것도 좀 있겠죠. 사실 우리가 지금 운동에 대해서 느끼는 운동사적인 운동의 운동사에 대해서 느끼는 한계점이나 벽이라는 게 저는 약간은 이제 그 성장 전화 같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뭐 민주운동의 전환, 시시운동의 민주운동, 뭐 그다음에 무장항대의 전환, 뭐 이런 방식의 설명특이 아닌 다른 방식의 설명특이 필요한데 그걸 잘 못하니까 그리고 이후도 잘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뭐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되는 건 우회가 아니고 사실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다양한 주체들의 경험과 운동과 그 이후를 연속성과 단절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는 뭐 약간 소감 같습니다만 들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토크는 아니지만 저는 토론자들한테 10일 정도 들어보고 싶은데요. 거기는 들으면서 좀 찝찝했던 게 그 이태원 선생님이 되게 좋은 정확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해서 되게 재밌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양자 이야기는 이제 틀렸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의 입양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맞는데 당대에는 입양인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일본 같은 경우는 가게를 이어가는 거고 조선은 서양자인데 조만간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좀 잘못됐다라고 하고 싶었었고 이병상이 이균 선생님이 평균 아니죠, 그죠? 맞아요. 이균 선생님이 이제 그 운동협도 이야기했는데 저는 뭐 운동 있을 필요가 있느냐? 왜냐면 사실은 이제 식민지 이후 특히 1920년대 문화정치라기보다도 그냥 사면운동 이후를 볼 때 무엇이 관심이 될 것인가가 저는 되게 재밌거든요. 왜냐면 오늘 7명이 발표했는데 운동이 없다는 것은 운동 자체가 이제 그만큼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는가 하는 푸근한 생각이 좀 들었던 거고 그다음에 제가 관심 가진 건 뭐냐 원래 이제 만세후란 제목 자체가 만세전 염상섭의 소설에서 이제 그 약간 패러디 바꿔낸 건데 염상섭이 처음에 만세전을 썼을 때 원래 그 소설 제목은 무덤이었잖아요. 그러면 1910년대를 무덤으로 봤다는 건데 20년대는 무엇인가? 저는 그게 이제 궁금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발표를 듣고 난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자가 개별적으로 각 논문들에 대해 어떻게 쓰겠다는 말은 나왔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는 만세후 20년대를 난 어떻게 다르게 보고 있을까? 소위 말하면 각각 개별적인 관심 속에서 주제는 정해져 있지만 1920년대를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가? 소위 말하면 나는 기존의 연구상과 다르게 보고 싶은데 사실 내가 이번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난 다르다라고 생각해. 그 차별성. 그게 원래 무엇이었을까? 아무나 자신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말란 소리시네. 뭐 깜빡해주신다고 하는데 아니요, 또 사실 틀렸으면 가라니까. 자신 없어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예, 오래 있다 보니까 또 발언 기회가 오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아까 뭐 토론 발표는 만세 후에 이제 국내에 남은 사람들이 아니고 국외로 간 사람들에 대한 이제 토론을 했는데요. 대개는 뭐 국내에 이제 많이 남고 일부가 이제 국외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상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정부라든지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많이 이제 몰려갔는데 제가 이렇게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뭐 상해 분위기가 비장하고 뭐 민족을 내세우고 대의를 내세우고 그런 분위기가 이제 강했을 걸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 당시 만세 직후에 상해 상황 분위기는 상당히 낙관적인 혁명적인 낙관적인 분위기가 이제 상당히 강했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제
혁명적 낭만성도 아주 강했고, 그래서 초기에는 상해 지역에 이제 상해 이제 도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목돈을 들고 와서 그 여유 있게 이제 생활도 하고 뭐 호텔에 가서 비싼 그 요리도 먹고 양복도 맞춰 입고 상당히 과소비도 지금 지금 기준에서 보면 이제 상당히 과소비에 해당하는 그런 생활을 한 청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그 초기 사회주의자 김철수의 회고에 여실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리고 이제 이 낙관적인 분위기, 이제 혁명적 낭만성이 또 잘 보이는 부분이 1920년 1월 1일 날 상해 최고의 그 비싼 호텔에서 신년 임시정부가 신년 축하회 그런데 여기서 그 나온 발언들이 되게 그 다음 해 그 신년 축하회는 서울에 가서 하자라고 하는 뭐 그런 분위기가 이제 강한 그런 분위기였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뭐 그 프랑스 쪽과의 관계도 상당히 좀 밀당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인 변호사를 거금을 주고 고용을 해가지고 그 변호사를 내세워가지고 여러 가지 뭐 좀 얻어낼 건 또 얻어내고 했던 뭐 그런 노력들을 많이 이제 했는데요. 그래서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뭐 비상할 것 같았던 뭐 거기서 낙관적인 그리고 이제 낭만적인 그런 측면도 많이 이제 드러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간에 그 시대상을 좀 다양하게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저도 이기훈 선생님과 좀 비슷한데요. 오늘 심포지엄의 주제가 만세후의 시대인데 사실 이렇게 내용 발표문들을 보면 만세후의 시대인데 만세가 사라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만세후 시대니까 당연히 저도 만세가 그 후의 시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어떠한 흔적들을 남겼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었거든요. 가령 이제 처음에 발표했던 제1부에 보면 만세 후에 조선 총독부가 조선의 상황들을 어떻게 정리하려고 했는지 그런 정책적인 모습들이 드러난다면 그 이후 거기에 대응해서 조선인들은 어떻게 뭐 나오는 건가요? 조선인들 어떻게 언론기관을 재편하고 뭐 만세에 참가했던 학생들은 그 이후 뭐 어떠한 세대적인 뭐 공통적인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지 무슨 뭐 그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뭐 좀 자기적이긴 합니다만 제가 발표를 맡았던 토론 평화 같은 경우도 제 이게 좀 자기적인데 가령 뭐 만세 이후에 독립전쟁론이 막 크게 일었다. 그렇다면 거기는 뭐 만세에 대해서 비폭력적인 만세에 대한 무슨 저항이라든가 비판 그런 내용들이 독립전쟁론으로 뭐 확 불타오르는 그런 계기가 됐다. 뭐 이런 뭐 얘기들이 좀 나오거나 가령 왜냐하면 제가 제 기억으로는 이 민족 대표들의 이런 민족 대표들 이후에 30년대 사회주의자들이 평가하면서 민족 대표들의 이 무책임한 비폭력주의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바로 뭐 평균 직후에 그래서 뭐 독립전쟁 누구자가 평화를 위한 전쟁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는 거 자기적이긴 합니다만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만세와 만세 후 시대가 좀 엮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기대가 됐었는데요. 그런 모습들을 약간 좀 놓친 것 같아서 오히려 20년대에 대한 시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오히려 만세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놓치지 않았나. 좀 더 정치하게 그걸 분석하면 재밌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지금 특별한 무슨 투머치 토크가 있으셨던 것 같지 않은데요. 이게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는 가랑비 옷 젖는다고 이제 짧게 한 마디씩 하셔도 지금 시간이 술술 지나가는데요. 지금 일단은 뭐 이 발표자분들을 특별한 어떤 특정 분에게 이제 타겟팅으로 이제 질문하신 건 아닙니다만 뭐 일정하게 이제
토론자분들이 좀 문제 제기를 한 2가지 정도 이제 하셨던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이제 답변을 이제 듣기에 앞서서요. 오늘 뭐 이게 오늘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먼저 이제 한두 분 정도 더 이제 문제 제기를 할까요? 이제 질문을 받고 좀 묶어서 발표자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 신주변. 처음 뵙는 우리 발표자분들이 많아서 제가 몇 분 전 선생님한테 전용 선생님한테 재령이라는 게 법적 과정을 개정하는 과정은 제국의 내각의 법적인 조치하고 근거에서 재령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나는 팩트의 측면 하나하고 그다음에 20년대 초반에 타이완하고 조선하고 비교해서 내지연장주의를 많이 했는데 이게 법사모죠? 21년대 조선에는 적용이 안 되고 타이완은 적용이 되는 그 과정이 일본 제국의 제국을 운영하는 방식의 경영전략과 맞물려 있는 거로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지금 전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요. 생각나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최우석 선생님의 이야기에서 나왔던 학생과 관련된 주체 문제인데 조금 청덕부 조서에 보면 신문란에 항상 뭐가 써있죠. 그래서 거기 학생이라고 되어 있다면 그 학생을 기준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저는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온다고 봅니다. 나이나 성별이나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이라는 신분 자체가 갖고 있는 사회경제적 지위는 생산의 주체도 아니고 소비의 주체도 아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학생이라는 신분을 규정한다면 이야기가 전혀 달리 풀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상해와 관련된 이야기, 불란서하고 관련된 이야기에서 제가 받은 느낌은 프랑스가 19년에서 32년 사이에 일관되게 한인에 대한 정책이 일관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을 본다면 저는 초점 조금 어긋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관될 수가 없죠. 국제관계 자체가 역동적인데. 따라서 그걸 그렇게 보지 말고 상해 조계 내에서 조선인 문제에 대해서 프랑스가 그렇게 다른 정책을 취하게 된 이유를 접근하는 거기서 해명해보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운 접근 방식이지 않을까라고 싶고 그런 면에서 제가 권하고 싶은 자는 국회에서 고생해서 만든 임시정부 자료 중에 한 개 중에 하나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프랑스 주재에 프랑스에 있는 일본 기관의 자료, 일본 대사관, 그러니까 프랑스 주재 일본 대사관의 자료가 결합되어서 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움직였는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료집의 성격은. 그런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 그래야만이 기존에 몇 분 있었던 왜 프랑스 조계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각자, 이론적이든 팩트의 측면이든 설명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른 차원에서 좀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선생님들이 이제 발표 중에 저는 제목에서 만세 후 시대라고 해서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줄 알았어요. 63세대, 4.19 세대처럼 그렇게 규모가 큰 방향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인데 세대의 문제를 할 것이냐,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부터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었습니다. 아까 우리 이기훈 선생이 만세 전과 후의 연속과 단절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문제의식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다만 그것이 우리 후배님들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동학으로서 정말 반가웠던 거 관심을 가졌던 거 저도 비슷하게 올 2월 달에 이 문제를 갖고 조그만 글을 하나 쓴 적이 있는데 무엇을 압축해서 보여줬는가 만세부가 무엇을 버렸는가 라는 부분이고 전혀 압축해지도 않고 전혀 새로운 덜출적인 부분이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자기가 맡은 영역에서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야 저 제목에 맞는 글이 성립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면은 저는 조금 아쉬운 좀 개인적인 느낌에 대한 비평인데 다만 각자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핵심은 세대의 세대. 세대란 말을 적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세대.
세대라는 용어 자체가 갖고 있는 구속력 내지는 그 학문적으로 성립한 용어냐, 성립 가능한 용어냐부터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정도의 중요한 전환을 이룬 사건이라면, 시대라면, 사건이라면 저게 시대라고 썼잖아요. 세대란 말에 타당성 문제를 한번 좀 발언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이 그렇습니다. 예, 혹시 뭐 다른 선생님, 여기 다른 선생님 혹시 질문? 예. 선생님 제가 그 선생님 질문에 중요한 단어 같은 것들을 몇 개 놓친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 죄송한데 저한테 하신 질문 조금만 다시 해주시면 안 돼요? 그 재령과 관련되는 건데 재령이 조선 총독이 야 내가 재령을 하나 좀 만들어야겠어라고 해서 재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니고 법 제정의 과정의 핵심은 재령은 본국에 있는 어떤 법에 근거하는 거고 어떤 법에 근거해서 나오는 그 재령은 내각에서 어떤 형태로도 그게 논의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재령을 분석해야 된다는 거고 그 중간에 보면 내지연장주의와 맞물려 있는 논의를 하면서 21년에 타이완과 조선의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발성문에. 그 부분에서 저는 해석을 좀 달리하는 영역이 존재하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 법사모를 조선에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제국 내각 자체가 그 부분을 고민을 한단 말이죠. 21년 내지연장주의를 조선에 적용을 할 것이냐. 이게 이상하게 뭐 말씀하신 대로 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타이완은 적용을 하는데 우리는 적용을 안 했어요. 적용을 안 했는데 예를 들면 1910년대를 흔히 조선 통치 특별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특별주의 논리가 먹혔던 거고. 근데 내지연장주의를 적용을 못했다는 것은 조선 통치 특별주의가 연속된다는 거거든요. 문화 통치는 그거에 대한 착시현상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조선 통치 특별주의가 완벽하게 깨진 건 1942년에 그 내외지 행정 일원화 조치죠. 그렇다면 왜 그런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국 내에서 제국의 경영 전략과 맞물려 있는 측면 설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재령을 해석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수정이라고 하고요. 대학원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지금은 한국여정정책연구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관심사가 젠더이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발표를 듣게 되더라고요. 제가 영향도 들었던 이상 정도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은 강수라는 거지만 발표자 구성이 처음에 딱 봤을 때 여성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서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작년 심포지엄이랑 대학년에도 제가 왔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여자의 비율이 많아서 개인적으로는 좋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적인 측면에서 궁금했던 점이 있었는데 정원 선생님 발제문에서도 이제 여러 갈등이 반영되고 언급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젠더적인 시각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약간 젠더로 3.1 운동을 이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최호성 선생님 발제문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지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3.1 운동의 학생 주체들이 결국에 남성 주제에 감싸면서 얘기되고 분석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게 강했고 제 초보적인 수사에서 이제 궁금했던 점은 과연 이제 여학생들이나 당시 여성들에게 3.1 운동이 어떠한 의미였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물론 자료에 한계도 있겠지만 여학생들에게 3.1 운동이 무엇이고 그들의 만세 후의 복종이 어땠는지 그 경험의 차이가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지 그런 지점들이 그런 알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이 궁금했고 그리고 특히 3.1 운동의 경험이 이후에 여성 해방 단원 지원과 연관된
연관되고 연결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좀 드러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 그 정원 선생님 발전 부분이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선생님이 1960년대 평화운동이라는 것이 국가민주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얘기되고 있었다는 것을 공감을 하면서 평화라는 것도 이제 외국인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전쟁과 폭력과 같은 그런 남성적인 시스템 안에서 평화론이 이제 남성들 간의 갈등이나 대립을 어떻게 하면 잘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에서 출발하는 지점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협소한 평화 개념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런 평화 개념 안에서 여성이나 노동 문제라든지 여타의 다른 문제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 아니면 뭐 이용되거나 소비되고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개인적으로 이지원 네. 네, 이지원입니다. 좀 아침부터 있다 보니까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연구년에서 간만에 이렇게 집단적 일제시대를 뵈게 돼서 더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여러 선생님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만세후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실 때에 뭔가 이기훈 선생님은 뭐 연속과 단절에 대한 게 없었다라고 하지만 저는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게 제국의 모습에서 바꿔가는 제국의 관점이 있을 수가 있고 식민의 관점일 수가 있는데 결국 그 시대 1920년대의 식민의 관점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연속과 단절보다는 어떤 관점의 문제에 대한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의 제국주의와 식민지 지배에 대한 과거 청산과 반성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동아시아에서는 계속 과거 청산 문제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일본과의 역사 갈등의 문제, 최근에 있는 그 일본의 어떤 노저펜에 대한 우리 그 경제 규제에 대한 우리 문제 이런 것들과 연결된 문제를 얘기할 때 결국 핵심은 결국 식민주의에 대한 그 청산의 문제고 우리는 그 설명의 역사상을 읽게 되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연속과 단절의 문제와 또 연결시킬 수도 있고 또 달릴 수도 있는 관점의 문제와 식민주의 문제가 20년대에 어떻게 반영이 돼서 설명돼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것은 두 번째로 그 다양한 그 역사를 민족이나 국가단번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의 모습을 반영한다고 할 때에 사실 3.1운동만큼 그 전폭적인 기회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양한 모습을 꼭 운동이라고 운동사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발표하신 일곱 분들의 모든 주제가 저는 다 관계에 있다 생각이 대단히 흥미로운 주제라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양한 주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관점의 문제에 결합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질문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장원 선생님 발표하신 것 중에 자꾸 제 이름이 한 번 거론돼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 3.1운동 한여련에서 기획할 때에 사상과 문화 부분을 기획을 잘 안 하려고 그래도 있었고요. 그래서 엊그제 넣어야 된다. 77년 때 했을 때 여성 안 해가지고 이거 얼마나 했냐면 막판에 여성도 집어넣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상 문제, 평화를 얘기하는데 당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이후에 가장 많이 사용된 평화라는 단어였고 또 1914년부터 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유럽의 세계에서 가장 많이 된 얘기가 평화고 그래서 그 덕분에 윌슨은 평화상까지 탔죠. 노벨 평화상까지 탔는 그랬던 그 역사에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할 때 하나의 기표로서의 평화란 말이 대단히 많이 사용이 됐는데 왜 그걸 안 하면서 하다가 했더니 아무도 안 쓴 말을 제가 써가지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무수히 많은 동양평화론보다는 과연 19년 시로 한국인은
조선은 어떤 관점 평화를 얘기했는가를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서 하다 보니까 근데 평화란 말 자체가 번역어였고요. 수입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평화를 다시 웨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유럽에서 썼던 그 용어를 번역하고 그것을 일본에서는 기독교에서 이렇게 번역을 썼기 때문에 대단히 맥락이 다른데 분명한 거는 당시 그 1919년, 18년 시점의 평화라고 하는 워딩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시대적인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제가 쓸 때 거기다 평화라고 따옴표를 썼거든요. 평화 사상이란 말을 쓰고 사례를 든 것이 그래서 그런 평화에 대한 접근의 그 제한성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또 반론적인 건 아까 김영원 선생님하고 나란히 실은 기획의도가 뭐냐. 사실 기획의도 별로 없고요. 그걸 받는 상태에서 쓰다 보니 됐는데 또 한편으로 뭐가 반반이었냐면 이제 정부의 그 새누리당 100주년 기념위원회도 그렇고 맨날 가면 비폭력 평화 시위 뭐 이래. 그래서 아니 무슨 평화의 반대말이 무슨 폭력이고 이런 단순한 담론을 가지고 어떻게 이 역사의 시민 당했던 사람들의 주체적인 그 약자의 역사를 우리가 쓸 수가 있겠는가라고 해서 그걸 좀 넘어서기 위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 시대의 하나의 한국 근현대 사상사에서 우리가 주체가 되고 원래 평화 당시에 그 파리 강화회의에서 한국은 평화 주체가 될 수 없는 회의 구조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평화 주체가 되겠다라고 하는. 근데 그런 개념은 2차 대전 이후 이미 인권선언에서 이미 명시가 됐고 1975년에 유엔에서 인권헌장에서 이미 그 얘기됐기 때문에 그 평화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약자로부터 나오는 평화의 소리 거기에 이제 여성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의 평화 담론을 좀 달리 보는 것이 지금 우리가 21세기 시점에서 100년 전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평화에 좀 더 우리가 폭넓어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아까 부분은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식민주의와 제국의 문제를 관점을 어떻게 적용해서 설명하실까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일단 뭐 중요한 거는 지금 시간이 이제 6시가 됐는데요. 원래 정확히는 6시까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좀 하시는데 지금 몇 분 이제 약정 토론자분과 그다음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조금 비슷한 어떤 약간 문제 제기랄까요? 이런 어떤 만세 후인데 뭐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좀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제 해주신 부분들이 있고 그거는 뭐 어느 특정인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발표자 이 모두에게 이제 해당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이렇게 각각에게 좀 해당되는 그런 질문을 또 해주신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뭐 지금 일단 발표자들의 어떤 또 뭐 하여튼 대답이랄까 반론을 뭐 발표 순서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불화하시고 싶은 마음이 큰 순서로 이렇게 이제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본인이 이제 광견으로 자처하시는 이제 투로커 외집 때 투로커가 아니라 투마치 스토커 아야 스토커 투마치 스토커가 아니라서 다들 죽었죠. 하셨던 거를 제가 받지 못하고 저는 평소에 광견이라고 정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불화를 요구하시는 사회자의 이 뜻을 받아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저는 오히려 아까 지금 토론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금 구성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게 굉장히 좀 재밌어서 재밌게 듣고 있었거든요. 이게 의도한 거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연구소 차원에서 중간 발표를 할 때는 저희 지금 연구소 연구원들이 중심이 지금 다 연구소 연구원들이고 연구소에서 시민치기를 공부하고 있는 연구원들 중에 좀 중간 단계라고 할까요? 연합대로 있고 중간 발표 때는 저희보다 조금 늦게 연구원이 대신 또 시민치기 하는 분들 연구원들에게 토론을 부탁을 드렸고 지금 본 발표 때는 좀 저희보다 윗세대인 선생님들한테 그 토론을 부탁을 드리게 되는 형태가 됐는데 그런 이야기가 중간 발표 때는 일단 나오지 않았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지적을 해주셨던 게 그러니까 운동이 드러나지 않는다 혹은 조선사회의 변화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세대 문제 어떤 그런 변화
드러나지 않는다. 그 조선인들의 대응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걸로 좀 요약이 공통적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인의 모습 혹은 조선인들이 일본과 대응해서 어떻게 운동했느냐 이런 얘기를 만세 후라고 했을 때 기대하신다라는 그 세대의, 여기 뭐 세대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토론자를 맡아주신 선생님들 세대의 상상하는 만세 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굉장히 재밌게 아까 그 말씀하시는 거 오히려 좀 듣고 있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운동사를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일부러 우회했다 혹은 피했다라기보다는 재미가 없었다라는 게 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운동사의 내용이 그러니까 사례와 사람만 바뀔 뿐 그 설명하는 틀은 다 똑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새롭게 제가 숟가락 하나 더 얹어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그다지 재미가 없어서 오히려 운동사를 우회했다 피했다라기보다는 저에게 매력이 없었다라는 게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그 장 선생님께서 그 질문하셨던 것 중에 자신 있으면 얘기해라라고 했는데 자신은 없는데 그냥 시도나 문제의식 차원에서 다시 한번 좀 반복을 하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만세 후를 어떻게 접근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앞에 지금 일부의 3명의 발표는 정말로 그런 의미에서는 조선인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 그러니까 정말 그 운동 이후에, 하지만 그렇다고 만세 후가 아닌 운동이 인해서 이제 정말 제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이냐, 조선인의 대응이 아니라 운동에 대한 이제 제국 혹은 일본인들의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만세 후로 포괄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좀 재밌었던, 혹은 저희도 뭐 그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융화 불화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들이 있었는데, 아까 어느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주체가 좀 드러나지 않는 느낌이다? 이 선생님이었나요? 네, 다른 의미에서 융화와 불화하는 그 대상들도 되게 다르게, 이거는 주체가 좀 일부러 빠지는 대목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본인과 조선인이 불화하는 게 아니라 그 일본인 내부에서도 뭐 불화가 있을 수 있고, 조선인 내부에서도 불화. 장원하사님 같은 경우에도 평화라는 것들이 그 국가나 민족을 주체로 설정함으로써 사라져버린 그 대목을 또 불화로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조선인들 내부에 이혜린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또 상해 내부에서 프랑스인과 프랑스 당국자와 상해에 거주하고 있던 조선인들 사이의 불화일 수도 있고, 융화 불화라는 것 자체도 좀 굉장히 다양한 그 주체들 사이에 그 융화 문명과 불화 문명이 공존하는 이런 것들을 보는 형태로 20년대 만세 후를 접근했던 게 아닌가. 사실 저는 뭐 제가 지금 현재 광주에 몸이 있어가지고 모임에 자주, 특히나 초반에 만세후라는 제목이 설정될 때 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제가 이해했던 건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뭐 광견당은 아주 좋은 말씀이었고요. 지금 두 번째 광견을 자문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네. 이정 선생님 답변 듣다가 저도 연결돼서 말씀드릴 게 생각나서 손을 들었는데요. 이경 선생님께서 운동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 운동이 뭔가 라고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운동이 뭐 운동사라는 건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 것일까?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조금씩 다 운동사를 건드렸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혜린 선생님의 언론도 그렇고, 물론 오던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2부의 어떤 주제가 융화성 불화 플러스 융화에서 약간 의도를 했던 게, 뭐 이혜린 선생님의 상해에 갔던 조선인들도 그렇고, 물론 최영석 선생님의 그 학생도 그렇고, 운동사라고 우리가 진짜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운동을 의식을 하면서 썼던, 그리고 거기에는 약간 운동에 대한 상이 좀 현재 바뀌는 사회운동론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고 있는 어떤 현 상황 같은 것도 관계가 있는 걸까? 좀 운동에 대한 어떤 세대 간의 감각의 차이라는 게 있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는, 제가 이야기한 운동이 없다가 주체가 없다는 통하는 이야기예요.
주체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오니까 운동의 이야기가 없는 거죠. 저한테 그렇게 느꼈고요. 제가 생각하는 운동은 그러니까 의식적 방향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노력이 운동이죠. 그게 뭐가 운동이냐는 게 여기다가 되는 거지만.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중간 발표 후에 오히려 그 발표들이 약간 지배와 저항의 이분법 이런 느낌으로 좀 서술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일부러 그 평화로 마지막에 좀 배제된 것들에 대한 아까 이수정 선생님이 질문하셨던 그런 부분을 넣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운동은 그거예요. 예, 서서 이제 불황을 쌓고 있는데 넘버 3를 채우고 사실 제가 그 800명 전수조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20년대 운동하면은 단위별로 잘라서 설명을 잘 합니다. 뭐 노동운동, 형평운동, 청년운동, 교육운동, 뭐 언론운동보다 활동이라고 주로 쓰죠. 뭐 그런 식으로 쓰는데 사람이 쪼개져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사실 더 해보고 싶기도 했어요. 어떤 주체가 어떤 것들에 걸쳐서 무엇을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걸 보고 싶었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너무 데이터량이 많아서 제가 소화를 못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문제였고요. 그래서 그런 쪼개진 것들에 대해서도 좀 비판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1920년대 운동을 우리가 쪼개놓고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한번 다시 재정렬하고 그 각각의 운동의 시간 테이블을 현재 뭐 잡아둔 어떤 뭐 교육운동은 언제가 중요했고 뭐 언론활동 언제가 중요했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들도 그 복합 주체로 어떤 사람들이 이끌어나간 주체를 구성한다면 뭐 달리 볼 수 있는 변곡점들을 더 포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한테 들어왔던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답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 이순정 선생님께서 이수정이네 죄송합니다. 못하는 대단데 이수정 선생님께서 이제 젠더적 시각이 제 연구에서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젠더적이지 못하고 젠더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공부가 얕아서 제가 함부로 왠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저 또 그런 생각도 있어요. 사실 독립운동 연구라는 측면 중에서 젠더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만 여성을 끌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성이랑 그냥 주체가 있으면 그게 이제 젠더적인 거야, 혹은 여성사적인 거야라고 이해하고 끌어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거짓말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처음 수립됐을 때 이제 정했던 그 임시 헌장의 내용을 보면은 정치권, 그러니까 선거권이나 뭐 피선거권을 다 그냥 남녀 공동으로 준다, 차별 없이 한다라는 식의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했어요. 그렇게 아무리 빈 권력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쉽게 모두 다 나가서 가질 수 있는 것일까, 여성한테 그렇게 흔쾌히 갑자기 다 주어지는 것인가라고 해서 좀 고민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임시의정원법을 만들면서는 그 피선거권, 그러니까 뽑힐 수 있는 사람들의 권한이 등장합니다. 중등교육 이상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등교육 이상, 근데 사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그렇게 차별적으로 부여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치를 할 수 있는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명시를 했으면 여성을 웬만하면 배제하겠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김마리아 외에는 사실 임시의정원이라는 공간에 여성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던 거고, 사실 3.1운동이 있기 전에 28 독립선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성 이제 유학생들도 독립을 요구하는 토론에 되게 연사로서 나섭니다. 남성 유학생 중에 그걸 되게 지켜보면서 쪼라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일기로 열심히 분석했던 양주일이라는 친구인데, 저도 이제 옛날에 그 논문을 쓸 때는 전혀 그 사람이 남성적 성격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별로 쳐다를 안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남이 장군의 시를 되게 좋아해요. 이제 남자가 20살이 됐는데 이런 게 없으면 이게 얼마나 비참하냐. 근데 내가 이제 22살인데 난 뭘 하고 있지?
맨날 이러고 나중에는 파리강화에 여학생이 가서 뭐 연설을 했다라는 소문이거든요. 헛소문인데 그걸 들으면서 또 엄청나게 좌절감에 빠집니다. 아, 이 사람이 정말 남성 유학생으로서의 그런 성적인 위치를 되게 강하게 인식하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28 독립선언을 준비했던 사람들조차도 다들 그런 인식에 동의했어요. 여성들이 나서서 토론회에서 토론을 했는데 독립선언을 위한 대표에서 배제해버린다, 여성들을. 그런 독립운동사의 국면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필요성은 전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실 제가 하는 것보다도 이번에 3.1운동 100주년 총서를 한국역사연구회에서 제가 같이 이제 이지원 선생님 등등의 많은 선생님들과 작업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서현숙 선생님이 쓰신 글이 저 너무나 좋더라고요. 3.1운동에서의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쓴 거를 제가 거의 처음 봤고, 예.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3.1운동에서 여성이 처해 있던 그런 사실상 제한되어 있던 위치 상에서도 그들이 쟁취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고, 그런 쟁취하려고 하는 행위가 있음에도 일본 경찰들은 또 너네가 뭐 정치를 해 하면서 이렇게 무시하는 모습들. 사실 제가 약간 그거를 제대로 못 담아놨지만 여성에 대해서 형량을 적게 주는 것도 그런 무시의 경향이 반영돼 있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너네는 그냥 집행유예도 안 주고 그냥 방면해도 되는 존재들이야. 너네가 뭔 정치를 해. 라는 시각이 일본 애들한테는 있는 거죠.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3.1운동의 주체로서 신여성이 등장했을 때 그것이 이제 또 여성 내부에서의 뭔가 층위들을 구성했다라는 걸, 이런 것들을 이제 손혜숙 선생님이 워낙 잘 써주셨기 때문에 저도 계속 배우고 그런 것들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저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남성이 워낙 많습니다. 여성이 진짜 배제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남성들의 독립운동이었다라고 보는 게 사실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남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여성들이 끊임없이 배제하는 식으로 독립운동이 일정하게 구성되어 있었다라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아니야. 그거야말로 저기 소수를 아직 여성이 어떤 소수로서 여성이라고 하는 주제는 근대적 용어거든요. 여성을 사회적 주체로 보는 것은 근대적 관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3.1운동이 근대성의 대단한 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사회의 주체로 보는 관점, 여성 스스로도 거리에 나가는, 거리는 여성들의 공간이 아니었는데 거리에 나가고, 거리에 나가뿐만 아니라 그래서 경찰서 잡혀갔는데 감옥 가기 전에 잡혀온 경찰서에도 여성을 따로 이렇게 조사받을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여학생들의 수기를 보면 그 경찰 그 서장의 그 숙소에 현관에 그냥 세워놓고서는, 그러니까 오가는 온갖 남자들이 이제 뭐 잡혀온 남자도 있고 거기 있는 경찰도 남자고, 그러니까 온갖 남자들한테 당하면서 젠더적인 그런 것, 그다음 감옥 가면 더 심하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다시 복원이 되는 작업 속에서 3.1운동이 주는 만세 후의 실질적인 인간의 삶으로서 시민들이 살았던 다양한 주체들의 삶의 변화가 드러난다는 거고, 거기 속에서 여성의 문제가 배제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아직까지 여성은 소수자이고, 그런 의미에서 여성은 또 다른 평화의 관점으로 다시 복원될 주제라는 점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완전히 배제됐다는 건 아니라고. 예, 알겠습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투머치.